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원 FM 88.7MHz 정세경의 애플입니다. 지금 방송하는 날짜는 12월 8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의 탄핵이 불발되고 난 아침인 거죠. 청취자분들께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부터 어제까지 밤잠을 설치셨을 텐데요. 저도 3일날 택시를 타고 국회를 갔던 그 날부터 어제까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제 국회 앞대로와 여의도 공원 일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인파로 아주 가득 찼었어요. 그 중에 앞권은 아이돌 응원봉을 든 신인류의 출몰이었습니다. 집회도 아이들 노래에 맞춰서 응원봉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는 새로운 방식이 자리 잡았는데요. 시국 집회가 이렇게 재밌고 신나도 되는 건가? 2018년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에 저는 세월호 아이들 생각이 울면서 매번 참가를 했었는데요. 저에게 2024년 촛불은 비상계엄이고 뭐고 신나게 해보자.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위해 제 모든 걸 걸어보자. 결심하는 날이었습니다. 탄핵이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청취자 여러분, 우리 체력을 기릅시다. 저는 청춘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다시 달리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오늘 애플은요. 민플러스 교육원 원장이신 김장호 원장님을 모시고요. 탄핵 불발에 대한 긴급 좌담과 박찬희 상담심리학 박사님을 모시고 윤석열 도대체 왜 그러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박찬희 상담심리학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참 무색한 오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고 반갑고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하죠. 네. 비상계엄을 보면서 박사님 정말 놀라셨을 텐데요. 비상계엄을 보며 박사님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그 당시 정말 아주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도 모른 채 저희 남편과 강아지와 밤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슈퍼 사장님께서 막 뛰어나오시더니 윤석열 계엄 선포했어요 이러시는데 저는 그때 순간 정말 멍해지더라고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계엄의 뜻이 맞나? 내가 계엄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순간 너무 멍해졌다가 남편도 너무 놀래서 강아지를 달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TV를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께서 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걸 발표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짜증이 좀 날라 그러네요, 갑자기. 저희는 예의를 지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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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사님이시죠. 네, 예, 네, 아.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정말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반국가 세력, 보통 저희들이 지금 뭐 인터넷에 막 떠돌고 있는 왕이 세계 뭐 이래서 그날 뭐 그 시간에 그걸 선포했다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왕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자신이 국가가 짐이 곧 국가다라는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루이 16세가 그랬나요? 14세. 루이 14세. 예, 예. 자신이 국가라고 생각해서 네. 자신에게 반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아, 역시 명확한 분석이시네요. 그리고 종북 세력. 종북. 예. 그러니까는 본인이 곧 남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반하는 사람은 다 북한이다. 종북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도 처단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맞아요. 그 의사들 처단한다고 그랬죠? 의사들.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표현을 감히 우리 국가의 원수라는 대통령께서 그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또한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DJ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나라의 국격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네, 그렇죠. 그거를 100년, 1000년은 퇴보시켜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좋은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계속 저도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죠. 윤석열 대통령 왜 그러냐? 그렇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정상인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걸로 알지만 그렇게도 많이 얘기해요. 저희들은 네, 아프지 그렇죠. 않나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상담사라는 직업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 순간적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그 사람들을 온전히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정치적 중립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들을 되도록이면 숨기고 그리고 표현 안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야 저는 요 근래에도 정말 극보수이신 분 아니면 광주항쟁 당시 도청 앞에서 살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를 본 그런 분들까지 여러 명을 상담하는 직업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도 상담심리사 거의 2,000명에 1,00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듯이 상담 심리사 분들도 시국 선언을 발표하셨어요. 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더 이상 저도 같은 입장이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상담사라는 직업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 아픈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여쭤봐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병리를 갖다 붙이면 되겠냐? 네. 어떤 병명을 네. 갖다 붙이면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또한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신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약을 드세요. 처방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여러 병리를 진단받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황장애, 우울장애, 뭐 알코올릭, 뭐 그것도 있고 조현병, 뭐 여러 가지 장애를 갖다 붙이죠. 네. 그리고 뭐 성격장애 중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뭐 자기애성 성격장애, 여러 성격장애가 있는데 과연 이런 병리, 장애 이런 걸 저희가 진단하고 예단하는 것 또한 많은 국민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치료받으면 나아요. 네. 호전될 수 있어요. 맞아요. 호전이 네. 가능하죠. 네. 네. 많이 뉴스에서
보는 그런 기사들, 아주 간혹 접하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 조현병 환자가 사람을 죽였다. 네. 근데 그거 뉴스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극히 드물기 때문이에요. 다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된다. 아니, 완치가 아니라 일상생활,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양극성 장애나 조현병이나 약만 잘 먹으면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는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약만 잘 먹으면 일상생활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거와 같은 이치예요. 네. 그런데 그런데 약을 안 먹어서, 그러니까 빼먹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원래 살인은 아시겠지만 아는 사람이 저질러요. 아는 사람이 죽이지 그냥 묻지마 살인 이런 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그 환자들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사람이 아닌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예의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어떤 병명을 갖다 붙인다는 거. 이제 연결이 되네요. 네, 네, 네. 맞아요. 예. 그런 위험한 병을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어떤 병명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그래요. 지금 들어보니 이 병으로도 이건 진단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왜 그러나 도대체 왜 그러나 했을 때도 또 답이 나왔어요. 자기가 곧 남한이고 그래서 자기가 종북 세력을 없애야 된다고 반국가도 자기가 곧 국가다 하는 천년이 됐나요? 루이 14세와 같은 생각으로. 근데 루이 14세 결국은 어떻게 됐죠? 말로를 알잖아요. 몰락의 말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런 윤석열 같은 내란 죄를 저지른 윤석열이 대통령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박사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은가요? 위험한 상황. 예, 네, 근데 위험한 상황. 그 전에 이렇게 병명을 막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유시민 작가님 그분은 네. 인지장애가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러고 인지장애. 어떤 분은 프로파일러가 그러는데 과각성 상태가 아니었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저는 그걸 발표할 당시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대 출신? 네. 똑똑하다는 게 네. 법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알고 있으신 분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구수했잖아요, 구수. 네, 구수. 네, 십수 아닌가요? 네. 구수? 그러니까 9년 동안 그걸 공부했고 그리고 그 연세가 되시도록 거기에 있었으면 법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알고 박학다식한 분은 없을 거라는 거죠. 박학다식.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했다. 그런 법에도 하나도 안 맞는 그런 네. 걸 선포했을 때에는 네. 그 당시 네.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셨을까?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러니까는 유시민 작가도 100분 토론에 나와서 그러시거든요. 네. 어제 드신 술이 덜 깨셨나? 초저녁에 드신 술이 덜 깨셨나? 네, 네.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성적 판단이 어떤 연유에서 불가능했는지 그것 또한 알아야 되겠죠. 네. 저희가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이유에서 이성적 판단이 불가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 국민들이 또 여러 분들이 밝혀내야 하는 것이 저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세경 DJ님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와서 열심히 탄핵을 주장하는데 어른들은 네. 더 열심히 네. 밝혀내고 또 내려오셔야 되겠죠, 이제는. 그렇죠. 네. 예. 근데 정말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상담 병원에 입원시키는 정신병리 가지신 분들 중에 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그 입원시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의 위험을 줄 때. 생명의 위험. 자신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법할 때. 그렇죠. 네. 그때는 병원에 꼭 입원을 해야 하거든요. 네네. 네. 감옥이라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저희 국민들이 지금 총을 든 무장 군인한테 우선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격리될 격리가 아니라 위협을 받았고, 그게 그 총뿌리가 우리한테도 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그 예가 딱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박사님 입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사례로서 저희 이 청취자분들이 바로,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저도 어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탄핵을 해야 하는데 힘을 모으고 그리고 또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숨을. 네. 예, 지금 이 윤석열- 정치적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거, 그거를 예, 예.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있었죠. 네네. 그래. 저희 국민들이 그걸 듣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술을 토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해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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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심리학 박사님으로서 여러 가지 분석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탄핵으로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의 평온한 일상, 그 일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여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손님 모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민플러스 교육원 원장이신 김장원 원장님을 모시고요. 탄핵 불발에 대한 긴급 자담을 하겠는데요. 정말 바쁘신 분인데 제가 긴급하게 요청했는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이 아니라 원장님이신데요. 네. 예. 앞에 박사님을 모시다 보니까 또 박사님이라고 했네요. 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도 비상계엄 보고서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저는 집에 있었는데요. 네네. 그 전화를 받고, 우리 부인의 전화를 받고 계엄 네. 사실을 알았어요. 네. 테레비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라? 그래서 바로 텔레비를 틀었는데, 예. 뭐가 막 뜨는 거예요. 전 그걸 딥페이크 가짜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짜 순간도. 뉴스라고요? 예, 모두 국민들이 진짜 너무 놀란 시간이었어요. 저도 뒤풀이 중에 그 단톡방에 막 떠가지고 그분께 전화를 했어요. 이런 거 자꾸 올리지 말라고. 근데 진짜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다 해가지고 뒤풀이를 해산하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국회 앞으로 달려가게 됐거든요. 늘 상상 그 이상이었죠. 원장님도 그러셨나요? 네. 예, 원장님도 그럼 국회 앞으로 오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탄핵 불발된 그 관련한 내용하고 그 뒤에 향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정세, 전국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요. 심층 토론을 할 텐데 네.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자라면 또 다음에 시간 내주세요. 네. 네. 지금 먼저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 건요. 이 부결 상황을 보면서 이 결과, 어제 이제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 해주실 거 있다면, 얘기해 주시죠. 원래 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려면, 네. 이제 제적 3분의 2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제적 3분의 2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195명이 참석해서, 이제 결국 이제 국민의힘 그 3명이 투표함으로써 195명이 참석했는데 200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원 부족으로 그렇죠. 이제 그 무산된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빚게 된 게 이제 어제 그 탄핵 불발 상황이죠. 탄핵 소추안 불발 상황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계의 공범임이 현행범으로 걸린 거다. 현행범. 그러니까 어제 현행범이 국민의힘이 현행범이 공범 현행범이라는 게 그냥 중계된 거다. 생중계로 된 거죠. 생중계로 네, 현행범임을 예. 그래서 현행범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네.
아예 들어오지 않는 법을 택했잖아요. 와서 뭐 표를 던진 게 아니라 네. 이걸 자체를 불발을 한 거는 네. 제가 볼 때 그래도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인데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한 거 아닐까? 네. 도대체 걔네들은 왜 그런 수작을 벌였을까? 네. 그거에 담긴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이어서.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정치 도덕적으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원래 본회의 기간에는 그 의원총회를 열 수가 열면 안 없어요. 되는. 예, 근데 그게 막 맞아요. 시인하니까 그 자체가 또 불법 행위가 이제 또 추가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그럼 왜 국민의힘이 그런 짓까지 감행을 했을까와 관련된 핵심은 우리가 유월항쟁의 기시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벌떼처럼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 때 질서 있는 퇴각. 이게 이제 그들의 이제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다음에 윤석열이나 그들한테 현재 필요한 거는 이제 질서 있는 퇴각이다. 네. 그거 이제 유월항쟁 때 저희가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네. 결국 노태우라는 군부의 연장이 그렇죠. 직선제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꼼수?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런 거를 해보겠다라는 그렇죠. 계획적인 시나리오였네요. 네, 마치 이제 그 노태우가 양복으로 갈아입는 과정. 네, 군복을 벗고. 네, 한동훈한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에서 옷을 바꿔 한동훈으로 갈아입힐 그 시간이 필요한 거고 옷 갈아입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김대중, 김영삼 야권 분열이 분열됐죠. 됐죠. 네, 야권을 분열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애들한테 그 시간을 네. 벌기 위해서 네. 그리고 더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항쟁이 그러면 더 커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전시계엄이나 이제 추가 계엄,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하고 정비할 시간을 표현 어떻게 했냐? 아예 자기들 입으로 질서 있는 퇴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누구의 질서 있는 퇴각? 내란 수괴와 내란 범죄자들의 퇴각. 국정의 정확하네. 퇴각이 아니고 내란 범죄자들의 안전한 피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란 범죄자들의 안전한 피신을 위한 시간. 그렇죠. 좀 정확히 좀 소름이 돋게끔 지금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향후 정세나 이 질서 있는 퇴각 거기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뭐 임기 단축 개헌 뭐 이런 얘기도 막 떠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이제 나중에 이게 유튜브로도 여러 곳에 뿌려질 거거든요. 그런 정세 정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아까 군복에서 양복으로 갈아입은 노태우처럼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갈아입는 사람을 인물을 바꾸는 그러나 한동훈은 누구냐? 술 안 먹는 윤석열이란 거죠. 그렇죠. 윤석열은 술 취한 윤석열이면 얘는 술을 안 먹는 윤석열과 똑같다라는 건데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근혜 때를 비교해 보면 박근혜도 개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이 안 받은 거죠. 그리고 그렇죠. 바로 탄핵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책임 총리제, 그다음에 거국 중립내각, 네. 그다음에 개헌 다 나왔어요. 맞아요. 지금도 똑같이 다 나오는 똑같아요. 거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기 퇴진.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은 임기가 5월 10일인데 2년 후에 5월 10일인데 네. 5월 1일 날 해도 조기 퇴진이냐 그럼 그렇게 우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 열어놓는 거죠. 뭐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자기네들이. 책임 총리제서부터 거국 내각서부터 이제 임기단축 개헌. 그럼 현실적으로 현재 가능성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르는 그러한 이제 임기단축 개헌안으로 합의하자는 생각이 아마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럼 이 타이밍은 뭘 의미하냐? 요 타이밍은 뭘 의미하냐? 했을 때 한동훈이 당권을 장악하고, 네. 그죠? 전국 주도권을 가지면서 뭔가 이제 인지도를 높일 이제 이런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또 하나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12월 12일 날 조국 대표가 선고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또 준할 때 이재명 대표도 사법 처리해야 돼요. 예. 한마디로 지금 잽이 안 돼요. 그 한동훈이 그 예, 이재명 예. 대표 너무 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뭐예요? 사법살인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정적을 없앨. 정적을 없앨 사법살인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군 이런 것도 다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기의 그 혼란스러운 내부를 수습할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의 안녕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의 힘. 오로지 국민의힘 자기네 당권에만 아주 그냥
눈이 시뻘게 갖고 있는 애들이네요. 근데 한동훈이 아까 이제 술 안 먹은 윤석열, 네, 공감 엄청 심리학 박사님도 공감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근데 그 한동훈의 지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 지금 오락가락 해가지고 찬성한다, 임기를 줘선 안 된다 했다가 지금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론에 똑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장악력이 없는 애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 시간이 있는다고 해도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연결해서 보면 미국 또한 지금 윤석열 패를 저희가 항상 5.18 광주항쟁에도 미국이 있었고 저희가 정권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그 시나리오의 본질은 미국이 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미국이 윤석열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 또한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끝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국제 정세로나 미국의 정세로나 윤석열이 맞지 않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한반도를 또는 이제 대한민국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 좀 깊숙이 들어가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 홍준표 현재 대구시장이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과연 한동훈 중심의 당이 네.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나?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죠. 네네. 한동훈은 없죠. 네. 그러나 미국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변곡점, 이 격변기를 겪고 온 모든 그 분단, 해방 이후의 분단, 그다음에 그 위에 쿠데타, 그다음에 6월 항쟁, 모든 변곡점에 누가 움직였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현재 우리 국민들이 어디를 주목해냈을 때 미국을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증거가 잘 안 남잖아요. 그렇죠. 잘 안 보이잖아요. 30년이 지나야 뚜껑이 나중에 열리고. 이제 네, 비밀 네. 문서가 공개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투시적으로, 분석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현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는 된다.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국민은 충분히 지금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미완의 항쟁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네. 속에서 네.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네. 그 그림을 좀 더 그려주세요. 그러면 미국의 그러면 의도. 네. 예. 그럼 현재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는 뭐냐면, 지금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지난번 그 북한 파병설이 나왔잖아요. 네. 두 달이 지났는데도 우크라이나에 북한 병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아, 네. 그죠? 그것도 쏙 들어왔어요. 예, 예. 이 그럼 왜 나라에서 이 엄청 난리 얘기가 나다가. 계속 나오고 있냐.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국제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뭔가 자기의 뜻을 가장 앞장서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집단이 어디냐 봤을 때 그게 한국인 거예요. 아. 그리고 그것을 윤석열이 꽤 잘해온 거예요. 근데 명태균 사건이 터지면서 너무너무 애가 불안한 거예요. 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언지를 했겠죠. 똑바로 해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그런 전략적 이해를 자기가 대변을 해야 목숨이 유지가 되는데. 네. 예? 그런 거죠. 예.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강력한 어떤 그 긴장 상황이라든가 네. 어떤 그 안정적인 이제 이런 거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게 자기는 쿠데타를 하고 예. 상황을 이제 막 그 국지전 벌이고 이렇게 하면 미국이 사후 승인을 해줄 거다. 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지른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네. 진짜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네. 그 국지전까지도 했다는 거에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양구에 네. 그 부대가 거기도 배치가 돼 있었어요. 네.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국민의 생명을 우리가 전쟁으로 500만이 진짜 1000만 이상 가족이 500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와 같은 지금은 이제 3차 대전이 될 수 있는데 자기네 권력을 위해서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뇌란죄는 너무나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말씀 들으면서 국민들이 또는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질서 있는 태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재집권, 영구집권까지도 얘네들 꿈꾸면서 프로그램을 가동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자기네들이 무슨 트라우마, 박근혜 트라우마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탄핵의 트라우마. 탄핵의 트라우마가 있다는데 저기 우리 전식 분석학 교수 박사님도 계시지만 트라우마 이런 때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 설사 그들이 주장하는 뭐 트라우마는 뭐 주관적인 거니까 네. 그들은 트라우마일 수 있겠죠. 근데 윤석열 정권 올라왔잖아. 트라우마 극복했잖아. 예,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은 네. 그보다 더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우주의 중심에 자기들밖에 없다는 게 이제 국민은 계엄 트라우마, 계엄 트라우마. 이 어마어마한 그 광주. 학살의 트라우마, 네, 그렇죠. 이런 그 수백 배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국민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이거죠. 그렇죠. 그 할 소리가 아닌데 그거를 그냥 당당하게 예. 하니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 예, 예, 예. 그래서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매우 더- 위험한 게, 그런 거 너무 듣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사고를 쳐버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성공을 했으면 미국이 승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것도 말도 안 하고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이 윤석열을 정리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로가 나오는 거예요. 국정원 1차장이 뭐 나오고. 뭐 한다고 자기가 와서 체포 명단을 자기가 까고 그게 뭐예요? 이 눈치 깐 거예요. 윤석열은 한동훈으로 패다, 버리는 패다. 예, 미국이 이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냐? 그럼 미국의 판단은 뭐냐면 야당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야당은 이재명은 아니다. 예, 그러면은 뭐냐? 한동훈으로 갈아타자. 질서 있는 태각의 뒤에서 보턴의 본질은 누구냐? 미국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6월 항쟁 때도 봤어요. 네, 맞죠. 그 전에도 봤어요. 예. 예, 김재규 할 때도 봤어요. 전두환 숙군 쿠데타 할 때도 다 봤어요. 네. 그게 이번에도 또 가동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중심으로 질서 있는 태각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고 그 뒤에 이 프로그램은 누가 돌리고 있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야 된다. 네. 이런 거죠. 정말 중요한 초점인 것 같아요. 우리의 분단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 보튼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였나? 결국 정권 뒤에, 국민의힘 뒤에 누가 있나? 미국이 있다라는 거였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그 쿠데타, 친위 쿠데타 계엄령이 딱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반대한다는 발언을 누가 했죠? 친위 쿠데타를 반대한다는 말? 그러니까 계엄령을 반대한다는 발언을 정치인 중에 누가 했어요? 한동훈. 했어요. 네네. 근데 한동훈이 쫄보 중에 쫄보잖아요. 그렇죠. 쫄보죠. 절대로 제일 먼저 발언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누가 모를 언제- 리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낌새를 알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정치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이 분위기 속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 이거죠. 네. 이미 2일 전부터 특전사 중에 특전사 707 특임대가 대기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야권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미국이 모를 리 없다는 거고, 그럼 일부의 그 첩보가 한동훈한테 들어갔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그 과정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다. 이거를 봐야죠. 하기사 야당이 정보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3개월 전에 김민석 의원부터 네. 해가지고 계속 비상계엄에 대해서 추궁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물론 걔네들 김용현이나 이런 애들은 오리발을 내누긴 했지만 결국에 사실로 밝혀진 거고, 그럼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지금 우리가 대응할 것은 아까 말씀한 것에서 내란 수계와 내란 수계를 비유하는 뭐라 그랬죠? 무슨 범? 공범. 공범. 네, 공범 국민의힘 죄송해요. 공범 크게 웃으셔도 돼요. 왜 공범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뭐. 그렇습니다. 그 공범들 다 싸그리 즉각 구속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걔네들이 자료를 다 없애거나 이런 게 되게 걱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지금도 이제 김용현이 오늘 아침에 체포를 했어요. 그 누가 했냐? 특검? 특검이 아니죠. 검찰에서. 특별 예. 검사단? 특수본. 특수본이요. 예, 그게 생각이 안 났네요. 또 웃으시진 않네요, 이번엔. 네. 우리 박사님도 생각이 안 났나 봐요. 네. 특수본이 하는데 걱정은 얘네들이 그러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게 제대로 수사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이제 특검까지 가야 될 겁니다. 가야 될 텐데 특검을 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또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을 계속 밀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수사를 압박을 해야 되겠죠. 아까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쨌든 박세현이 서울지검장
아까 이제 특수본 꾸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 70여 명 이상을 수사관을 배치했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 이제 그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거기서 이제 안보 수사 쪽에서 이제 또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공수처 고발까지 돼가지고 지금 수사를 세 군데서 하고 있어요. 네. 경찰 이제 그 국수본, 그 다음에 검찰 특수본,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뭘 하고, 그 다음에 일단 김용현은 이제 그 구속을 이제 시킨 상태잖아요.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계속 우리는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참아라. 예? 그러면은 근데 수개는 왜 안 잡아요? 그렇죠. 수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개를.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걔는 냅두고 네. 그거 지시를 다른 애들만 지금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사를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아까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특수본의 기능이. 네. 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탄핵은 근데 우리가 예상컨대 얘네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계속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네. 걔네들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네. 어제 그 10시에 이제 그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담화문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 담화문의 핵심이 우리 당이 이제 책임지고 해라.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박근혜하고 달라져. 내가 박근혜는. 권한을 당해줄 예, 테니까 너네들이 질서 있게 퇴각을 하고 나를 피신시켜달라. 이 담화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 네. 예. 근데 제가 그 담화문을 보고 바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탄핵이 부결되었을 경우 어떻게 또 탄핵을 시킬 수 있냐? 그랬더니 따라락 나와요. 네. 뭐라고 나냐면 탄핵을 재발의하면 된대요. 탄핵 소추를. 네. 다만 회기 중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 국회의 회기가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정기국회거든요. 네. 이 회기가 빨리 끝내면 그 다음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네. 임시국회 소집하면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안으로는 안 되고 뭔가 약간 사유가 변경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핵을 명태균 것까지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계속 하나하나씩 추가를 하나하나씩. 시키면 돼요. 수도 없잖아요, 얘네들. 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수도 쌓여 없으니까.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 계속 지금 수사 상황이 보고되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 할 때마다 추가 한 건,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발의를 하면은 그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고. 근데 될 때까지. 예, 그럼 그게 예.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먼저 안건이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통과되고 그러면 24시간에서 70시간에 본회의 표결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할 때마다 표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이 이제 그렇죠. 엄청 구름처럼 막 또 몰려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올해가 가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예. 그럼 이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예.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 국민의힘 애들이 예. 여기에 찬성을 안 할 경우에는 정말 사라진다. 당이 완전히 불에 타겠구나. 예, 예.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해야 될 그 과제, 그 시간이 남아있다. 네. 그러네요. 들으면서 또 주먹이 젖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내란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란죄 대통령을 내비두고 수사를 하는 수사팀이 꾸려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둔다는 거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상 시나리오,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용납을 못 하잖아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후에 그럼 그 안전한 퇴각 과정에서 시간을 벌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 건가. 예상. 그걸 예상하는 건 지난번 계엄령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예측하면 돼봐요. 예. 그럼 그때 벌어진 일 몇 가지를 볼까요? 그럼 어디 갔냐? 선관위를 갔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선관위를 갔어요. 중앙선관위. 네, 그 다음에 여론조사 꽃. 김어준. 그러니까 김어준. KBS, MBC도 안 갔는데 여론조사 꽃을 갔어요. 네네. 그럼 이건 무슨 김어준 얘기냐? 자택 가고 네. 막. 그리고 선관위 서버를 지금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지난번 총선을 22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여론조사 꽃과 연계돼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구구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네? 네. 그래서 국회를 해산시키는 이걸 준비한 쿠데타가 지난번 계엄령이에요. 그걸 계획한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양구에 배치돼 있잖아요. 전력.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이제 오늘 아침에 계속 나오던데 이건 뭐냐면 전시 상황이 돼야만 이
계엄령이 합법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내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럼 어때요? 국지전을 도발을 해서 상황 그래서 원점 타격하라고 그 오물에 오물에 원점을 타격하라고 김영현이 지시했다는 건 뭐예요? 쿠데타를 합법화시키는 그리고 국지전을 도발을 해야 자기네들이 이제 합리 계엄의 합법성을 갖는다 이런 거. 그래서 국지전을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것. 예. 그다음에 소름이 이제 돋습니다. 진짜.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파병까지도 갈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요?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고 쳐버리면 되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면 이제 촛불이나 이런 국민들의 항쟁을 진압할 수 있는 전쟁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잔혹하게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 이승만 시절에 이승만 전쟁 네.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젤렌스키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대통령이잖아요. 아, 영구집권이 가능한. 그래서 이번 이 계엄령은 보통 계엄령이 아닙니다. 아, 이미 전시를 염두에 두고 영구집권. 그래서 싹쓸이 이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계엄령과 쿠데타를 막은 거예요. 저희 그러면은 저희 시민의 그 네. 힘이 어마무시했네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처음엔 그랬거든요. 아, 이 윤석열의 이 정신 이상해서 또는 이 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인 일탈 정도로 걔네들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계엄령을 내리고 부대들도 되게 조금 소집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장난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절대 이거는 절대 아니다. 시각을 교정해야 되겠네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매우 심각하게 봐야 되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한동훈까지 체포해가지고 어디다 보내려고 격리해서 보내려고 했던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계엄군들이 실제로 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네들이 들어도 북으로 가라는 그걸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국회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80년 광주랑 똑같은 거죠.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총을 싼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요. 네, 이제 조금 더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이제 박사님은 심리학적 의미에서 이렇게 진단을 했잖아요. 네. 저는 정치학적, 사회학적 의미에서 현 상황, 그 지난번 계엄이나 친위 쿠데타를 분석을 해보면 폭력을 든 광기, 조직된 광기, 이게 파시즘이거든요. 이게 히틀러. 그럼 여기는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굉장히 사람들을 배꼽 잡게 웃길 수 있는 황당무계한 사건들이 생겨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가소롭게 생기고 이게 터무니없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지능적인 또 폭력이에요. 굉장히 교활하고 지능적입니다. 근데 이게 광기랑 결합돼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어디 방화 사건을 조작하고 사건 조작 거짓말 수준이 아니에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나 국회나 이런 걸 해산시키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그러한 조직된 폭력인데 여기에 광기와 거짓말과 그다음에 이런 게 섞여 있는 교활한 지능. 히틀러의 참모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지능적입니까? 네. 이런 게 다 섞여 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약간 웃기는 모습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는 굉장히 교활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그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히틀러의 역사를 우리가 조명해 보는 게 윤석열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네, 진짜 딱 네. 똑같네요. 네. 예. 훨씬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계엄 네. 윤석열 말은 믿을 수도 없고 네. 계엄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2의 계엄을 열려 있다가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또 국지전 도발이라는 게 국민들이 알아버렸잖아요. 네. 요것도 쉽지 않아요. 계속 알았잖아요. 네. 뭘 알아버렸으니까.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이제 좀 쉽지 않아요. 미국이 이제 그걸 이제 네, 이렇게 네. 관계에서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개헌 가능성은 많이 나왔던 가능성 중에 사회 혼란이잖아요. 사회 혼란. 네. 그러니까 내전처럼 우리 그렇죠. 내부에서 네. 극보수와 네. 우리 민주주의를 네. 수호하는 그럼 세력과의 이제 누가 투입이 되겠습니까? 정광훈이 투입되겠네요. 정광훈이 투입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계엄이 너무 어마어마한 사태라 이쪽이 숨을 죽이고 있어요.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전열 정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정광훈 부대가 그쪽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정광훈이 스스로 뭐예요? 이 쿠데타 핵심이 불법 선거
이거랑 연결지어서 정강훈이 스스로 폭로를 했잖아요. 자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좀 있으면 이제 뭐 가져갔으면 이상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역시 맞불을 뭐로 놓느냐? 이거 불법 선거였다, 지난번 선거가.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거리로 나올 거예요. 예측이 되잖아요? 네, 예측. 예, 그럼 여기 이제 중요하죠. 혼란이 발생하겠죠? 네. 예? 그럼 뭐예요? 그럼 이제 개헌령이죠. 이런 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이게 이미 1차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다 들어있는데 들어가 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못할 거다 그게 아니라 완성하는 거죠 지금. 완성하는 시간을 버는 중. 네, 완성 중입니다. 네. 그날 정말. 계엄령이 해제된 날 네. 한동훈이 끝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근데 조국 의원은 국민 여러분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라고 맞아요. 했어요. 절대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아주 유사하네요. 저도 네. 아주 동의했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아까 12월 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침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들이 총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하는 뭐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엄청 분노를 했어요, 지금. 걔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생중계를 하는데도 국민을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 도대체? 그래서 예.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란 수계가 그대로 있다는 것. 내란 근데 수계가 문제는 그 그대로 내란 있어. 수계가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고 그 대통령직을 가진 사람이 계엄령 등 여러 가지의 그렇죠. 가장 군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잠복돼 있는 위험한 이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내란 수계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탄핵을 시키고 그 자리에 그 애매한 말로 한동훈처럼 직무정지가 막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네. 이선 후퇴까지 포함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잡아가둬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그렇죠. 잡아가두고 예. 그 진짜 실질적인 법률적 정지 그건 탄핵밖에 없어요. 전제로서. 탄핵을 반드시 해야 되나. 예, 그러려면 저기 영남권 뭐 이렇게 수도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별로 없어요. 예, 안산도 없어요. 안산도 없네요 보니까.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데서 전부 그 국민의힘 찾아가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그 국민들이 가서 너네들 이번에 다음에 발의됐을 때 찬성 안 하면 너는 끝이다. 왜냐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 중앙당사 이거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너네는 해산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그 8명이 끌려 나와서 네. 이거 안 하면 자기가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도록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 국민의힘 의원들 8명이 넘어오게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하여튼 내란 수계 해야 되겠다 이런 체포에 거고 들어가요. 결국에 이제 우선 탄핵이 성사되는 거 중요하지만 이 국민의힘이 무슨 좀비들도 아니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사라진 줄 알면 다시 나타나고 이거에 대해서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이 정확히 봐야 된다. 우리 역사 속에서 얘네들은 어떤 세력이었나를 보고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집단을 봐야 된다. 그 당을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반드시 압박하고 그렇게 안 냈을 경우에 너네는 국물도 없고 아마 역사 속에 사라진다라는 위협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 또한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안산도 국민의힘 있으면 제가 달려가서 시민들하고 딱 할 텐데 안산이 없네요. 여기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네네. 시국선언 발표해야 됩니다. 아. 찬성해야 된다고 발표해야죠. 네네. 그렇게 오히려. 아, 좋은 생각이세요. 네. 국민의힘 당원들을 움직여서 응, 그 그대들이 생각은- 시국선언을 발표해라. 응. 그래서 움직여라. 탄핵에 동참하라. 동참하라. 좋습니다. 그쪽에 그것도 김상훈과 제안하겠습니다. 누구도 자기 네. 국민의힘인데 탄핵에 찬성했다며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야죠. 탄핵에 찬성한 게 아니라 탄핵에 반대를 찍었다니까요. 우리 안철수. 반대를 해서 걔가 울면서 기자회견 한 거예요. 반대 찍었다고? 네, 맞네, 반대 맞네. 찍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스러운 발언을 했죠. 기가 대단하네. 찼어요. 기승전결이 대단했어요. 하나도 없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네네. 정확히 시간이 8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촛불의 특징.
진짜 제 인생에 이렇게 화려한 촛불을 볼 수 있었나 이런 정도였어요. 마침내 드디어 퇴진광장이 그렇게 열려고 작년부터 우리가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퇴진광장이 열렸어요. 그리고 어제 저는 또 감동스러운 광경을 봤어요. 정말 안전이 위험했어요. 왜냐하면은 도로를 안 터줬기 때문에 네. 경찰이. 근데 양경수 위원장이 발언하시면서 공공연대 조합원 여러분 길을 내주십시오. 앞으로 가겠습니다. 시민들도 함께 입을 모아주십시오 하면서 광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 확보가 됐어요. 감격이었습니다. 감격이었어요. 아, 계셨군요. 그래서 그것도 감격이었고 또 20대 아이들의 아까 그 뭐죠? 응원봉, 아이돌 응원봉도 엄청 감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은 뭐냐?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정치학적 의미에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으로 뭐 임진왜란 때부터 포함해서 나라가 힘들 때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네. 그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국민 백성이잖아요. 백성이죠. 네. 이번에도 또 한 번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옛날에 이제 농민, 동학 농민, 요즘은 이제 노동자, 농민, 학생 등등과 일반 이제 그 깨어있는 시민들 이게 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이번에 이제 철도 등을 포함해 갖고 민주노총이 이제 총파업을 결의하고 네.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로 민주화 운동을 학생들이 했는데 96년 김영삼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이제 노동자들이 이렇게 좀 하잖아요. 네네. 박근혜 탄핵 때도 결국 이제 백남기 어르신 그 농민들이 또 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또 또 구속 구속되고. 조계사에서 구속되고 네. 등등 이렇게 이제 촛불의 이 길을 뚫어가는 막힌 길을 뚫어가는 것이 이제 그 조직된 대우들이 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제 어김없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게 하나에는 이제 특징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 예. 정말 대단합니다. 예. 우리 딸이 네. 그 여의도 국회를 간다고 남친한테 이제 전화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남친이 뭐라고 했냐면은 비상계엄 날이요? 예, 그 비상계엄 하는 날 얼마나- 국회에 이제 가겠다고 얼마나 딸내미가 이제 무서웠을까. 남친한테 전화를 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친이 거기 총 한 발 쏘면 난장반 될 텐데 그래도 갈 거냐? 그럼 딸내미가 그래도 가겠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말리려더니 남친애가 울컥하네요. 미치겠네. 네, 그래갖고 네. 택시 타고 갈게. 그 이제 끌려왔다는 거잖아요. 남친이 끌려왔다. 끌려온 거죠. 그 이제 네. 지켜야 되니까. 네. 이런 모습.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정치에 관심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네. 그걸 보고 저도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주 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네. 국회로 네. 비상계엄 했을 때 국회로 시민들이 한 3,000명이 달려갔다고 해요. 네네. 달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끔찍하네요. 통과죠. 그것도 통과예요. 네, 네. 아, 갑자기 네. 뭉클하면서 옛날에 그 베네수엘라에서 네. 그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쿠데타 반군에 의해서 끌려간 적이 있어요. 아, 그때도 이제 거기서 이제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가서 근데 그때 2,000명이었다 그러거든요. 저 근데 우리가 이제 한 수 위지요. 예. 그러니까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믹 아, 스펙타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진짜. 네. 네. 아, 그래요. K 데모. 네, K데모 줄줄이 이제 시국 선언도 이어질 것 같고 앞으로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끝으로 윤태진을 결국에는 오늘 이제 시국 자담을 들으면서 끝까지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내려올 때까지 하자. 네. 12월 안에 하자. 그러려면 국민의힘 중조준하고 네. 당사 다 앞에서 하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성명서 하자. 우리도 투쟁하자 그런 거를 했고요. 또 우리 박찬희 박사님 네. 오셨는데 또 한 말씀 시간 네. 되세요. 제가 지금 이거 네. 돌이킬 수 없어서 예. 사과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실제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경 DJ님이 물어봤을 때, 니네 그러면은 박근혜 저기 했을 때 윤석열 다시 올라왔으니까 트라우마 회복된 거잖아. 이거 농담 반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물어보셨으니까 네. 트라우마는 내 생명이 위협되는 걸 보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네. 내 생명이 위협당했을 때, 성폭행이나 살인, 강간,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만 트라우마를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정치적 생명을
위협받았기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정권을 어우, 좋습니다. 네. 네네. 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씨가 네네.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온한 불의보다 불편한 정의의 길을 택하겠다. 그 말에 저희가 반사를 외쳐주고 싶습니다. 반사! 반사! 네, 반사! 예. 아, 오늘 두 분,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엊그제, 예, 페이스북에서 제가 글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들려주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2024년 12월 6일 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22학번 시국선언문 대자보입니다. 모든 청춘에게 아이고 울컥하네요. 부처 호소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국회를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상계엄령이 교과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의 군합발이 찍히고 군인이 시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는 광경을 생전 처음으로 목도했습니다. 더러는 지금의 20대가 정치에 무심하다고들 합니다. 학생운동에 맥이 끊긴 세대라고 자유와 투쟁을 모르고 자랐다고들 합니다. 우리에게 계엄이 낯선 일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지 못해도 2014년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2016년의 광화문을 알며 2022년 이태원을 압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담함을 모르고 자란 세대입니까? 기계에 끼어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컨테이너에 깔려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춘을 진정 모르십니까? 1987년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해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고작해야 올해로 28이 됩니다. 우리의 평화는 아직 청춘의 동년배입니다. 이화의 벗입니다. 더는 어떤 또래의 죽음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청춘을 푸른 봄을, 서울의 봄을 다시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들으시면서 정세경의 애플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여러분의 안녕을 간곡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법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짓떨리는 노여움에 서툰 백무 글씨로 쓴다